우주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우주는 오직 이것만을 듣는다. 당신은 지금 현실에 맞서고 있는가? 무모한 짓이다. 벌어지는 현실에 맞서려고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라. 당신은 현실과 싸우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왜 지구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되었을까? 스스로 값진 존재가 되고 남들을 도와 고양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에 끊임없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까닭은 우리가 그것과 같은 주파수의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진동수와 같지 않으면 절대 공명할 수 없고 진폭 또한 증가하지 못한다. 공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 진동 주파수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에 의해 바뀐다. 당신은 어떤 진동 원반 위에 서 있는가?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우리를 물질의 언어로 규명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 물질 세계인 현실에서 그에 맞는 물질 언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근원 에너지의 연장이다. 우리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근원 에너지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참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동 주파수를 만난다. 성질 더러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역시 그 진동 원반 위에 서 있게 된다. 그들이 당신 주변에 있다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그들의 완벽한 진동 파트너들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헐뜯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그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진동하면서 돌아가는 원반들 위에 의식적으로 자기를 세워둘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는 가슴에 품고 있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이라는 원동력에 부응하는 진동을 만들어낸다. 모든 생각은 진동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생각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생각은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인가?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생각을 키우고 있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의 전환을 빠르게 가져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이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크기는 커진다. 그만큼 진동의 세기도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진동과 공명되는 현실을 끌어오게 된다. 자신과 짝이 될 수 없는 진동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만약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좋지 못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야 한다. 어떤 느낌이 진실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당신의 가슴으로 그 진실을 느낄 때 당신은 알아차리게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질의 옷을 입기 전에 모두 다 의식이었다. 이 시공간 현실을 나누었을 다른 모든 놀랍고 다양한 물질적 존재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신은 그 의식의 일부를 물질의 몸으로 투사하고자 열망했다. 우리가 물질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의 열망이 있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욕망을 표출해내는 것,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연속이다. 창조의 과정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요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동하는 요청들을 근원이 받아들여 곧장 그것들의 진동하는 짝이 되어줄 때 일어난다. 세 번째는 허용이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진동으로 정렬되는 길을 발견한다. 우리가 요청한 것과 근원이 이미 응답해준 것 사이에 진동 간격을 좁힐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진동이 우리가 요청한 것과 같은 진동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영감을 받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요청해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기 시작한다. 우리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우리 요청 신호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가진 욕망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 사이에서 진동수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시계이다.
우리에게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 있다. 그 감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진동의 불일치와 일치를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끌어당김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감정, 그것이 진동의 세기를 높여준다. 그 진동의 세기를 높여주는 것이 끌어당김의 포인트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서 그와 대비가 되는 생각을 같이 한다. 여기서 돈을 더 잃으면 어쩌지? 이러다 외롭게 늙어가면 어쩌지? 인간의 생각은 계속해서 더 상위의 생각을 끌고 온다. 아주 작은 성냥불을 큰 산불로 만든다는 얘기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산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그 산불을 의식적으로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조절해서 큰 산불도 아주 작은 성냥불로 만들 수 있다. 주파수는 늘 거기에 있다. 당신은 언제든지 느낌의 조절을 통해 원하는 주파수에 맞출 수 있다. 당신이 그 주파수를 알아차리려면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그것과 속도를 맞출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말하는 그 명료함이, 그 깨달음이 당신한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하는 생각에서 느낀 그 느낌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느낌의 결과물이다. 우주에는 나중이 없다. 언제나 지금, 지금뿐이다. 당신은 지금 정렬해야 한다. 우주와 당신을 정렬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가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매일 아침 우주와 당신을 정렬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느낌 속에 머문다. 그 느낌이 진실이라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당신이 원하던 그 느낌의 암 속에서 하루를 살아보라. 그 느낌이 현실 세계에서 공명하여 물질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기쁨에 넘쳐 두근거리는 느낌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최대한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신뢰할 때 당신은 자신을 창조한 지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라. 그 느낌의 진실됨을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정확히 듣는다. 그리고 그대로 당신 눈앞에 오차없이 그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바로 지금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세상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신은 정말로 주사위 놀이를 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자연의 법칙이 정말 결정론적이지 않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다.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에 맞는 열매가 달린다. 씨앗이 처음부터 불량 씨앗이라면 당연히 튼실한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양질의 씨가 모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날씨나 토양의 질, 걸음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값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양자역학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확률로서 존재하지만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역학은 파동과 입자에 대해 다룬다. 우리가 전자를 입자로 관찰하기 전까지 그 전자는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려면 그것이 놓인 위치와 시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닐스 보어는 전자가 파동으로서 존재할 때는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를 과연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양자역학이 뭘 말하든 그것이 우리 인생이랑 뭔 상관인지 의문점이 드는가? 듣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양자의 기묘함은 양자중첩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양자중첩이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대상이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전자는 여기나 저기 중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에 존재한다. 하나의 대상이 여러 위치에 중첩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자 중첩의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전자가 두 곳에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우리는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한 번에 여러 곳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중첩의 결과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양자 간섭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관찰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실체 상태가 바뀐다. 우리는 파동의 진짜 상태를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파동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전자뿐이다. 전자의 행동은 파동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변수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 숨겨진 변수를 결코 찾아낼 수 없다. 숨겨진 변수를 볼 수 없는 우리는 관찰을 통해 보이지 않던 파동을 입자화시킨다. 그렇다면 관찰이란 무엇인가? 관찰자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마침내 관계라는 개념으로 인도한다.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양자역학은 관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관찰이라는 행위가 없다면 파동은 입자로 관측되지 않는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파동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는 관찰자라는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화된다. 관찰자가 있어야 사물의 존재성이 드러나는데 관찰자인 나를 관찰하는 대상도 존재해야 내 존재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어야 그 대상의 존재가 설명 가능하다. 계속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상호작용을 벗어나 설명할 수 없다. 어떤 대상이든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않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은 존재는 하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대상의 속성은 그 속성이 발현될 때의 상호작용과 분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속성이 발현되는 상대 대상과도 분리할 수 없다. 대상의 속성이란 그 대상이 다른 대상에 작용하는 방식, 바로 그것이다. 대상 그 자체는 다른 대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일 뿐이다. 양자로는 물리적 세계를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으로 보는 대신 관계의 그물망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대상은 그물망의 매듭이다. 어떠한 상호작용이 없으면 속성도 없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 전자에는 물리적 속성이 없다.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게 된다. 속도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갖는 속성이다. 속도는 두 대상에 관한 개념이다. 무언가를 기준점으로 하지 않는 속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두 존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변수는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변수값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관찰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두 물리적 대상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바로 관찰이 된다. 모든 대상들은 상호작용에 의해 자신의 실제를 드러낸다. 하늘이 가진 색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는다. 하늘의 별은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한 매듭일 따름이다. 전자의 일생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때 한 번은 여기 또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점선이다. 쭉 이어진 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연결된다. 비약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이고 상대적이다. 전자는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이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슈레딩거는 이런 말을 했다. 입자를 영구적인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건들은 때때로 사슬을 이루어 마치 영구적인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이 세계는 독립적인 실체들로 나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 여러 사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다. 산맥은 개별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부분이라 느끼는 대로 나눈 것뿐이다. 아이가 있기에 어머니이고 먹이가 있기 때문에 포식자이고 위치는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 의하기에 위치이다. 시간조차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내가 있기에 너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작용일 뿐이다. 궁극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고 해보자. 나는 존재하는가?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별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없다. 별을 보는 것은 전체의 한 요소이다. 그것을 내가 관례적으로 나라고 부를 뿐인 것이다.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이라고 할 궁극적이거나 신비로운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광대하고 서로 연결된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다. 각각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 없는 각각은 존재할 수 없다. 단독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합 안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현상의 세계는 상호의존성과 우연성의 세계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확실성을 원한다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확실성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성장은 확실성의 근본적인 부재를 먹고 성장한다. 우리의 무지를 날카롭게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다.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말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이 있기에 배움이 있다. 인간의 뇌는 이전에 일어난 일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가 보이거라 예상한다. 뇌는 눈에 보일 것으로 예견되는 상을 만든다. 뇌가 예상하는 것과 눈에 도달하는 빛 사이의 불일치가 감지되면 그때만 신경회로가 뇌로 신호를 보낸다. 즉, 관찰된 주위의 이미지가 눈에서 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예상한 것과 불일치하는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는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무의식적으로 불일치를 탐지하며 필요한 경우 그것을 수정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외부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수정한 것이다. 뇌에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입력이 아닌 우리의 예상과 상충하는 입력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 그 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지도, 개념적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상을 업데이트한다.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지도를, 세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를 찾아낸다. 이것이 바로 양자론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을 버려야 한다. 이 세계가 사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낡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하는 모든 것은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짜는 사건들로 묘사된다. 모든 개체는 그물망의 일시적인 매듭에 불과하다. 영원한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의 매듭에 불과할 뿐이다. 개체의 속성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결정된다. 사물은 다른 사물 속에 비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지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립적인 실체로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자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우리는 많은 자연현상 중에서 특수한 사례일 뿐이다. 그 어떤 현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위대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돌멩이 하나도 광활한 세계이다. 확률과 상호작용이 요동치는 이글거리는 양자들의 은하계이다. 우리가 돌이라고 부르는 의미들은 상대적인 물리적 사건들의 은하계와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온 은하가 담겨 있다.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을 보는 방법은 없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시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아 역시 네트워크 속의 잔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에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요점은 이것이다. 어떠한 사물도 관계라는 상호작용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무엇과도 작용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존재 의미가 무의미해진다. 파동이 아무리 존재한들 그것을 관찰하는 작용 없이 입자화되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확률로 존재하는 점선들의 이어짐이다. 실제하는 모든 것은 관계된 그물망 위에서만 존재한다. 존재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다. 상대적 속성값, 즉 언제나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자연이라는 네트워크 속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절대로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삶이 소중한 것이다. 내가 없으면 나와 관계한 모든 세계가 일순간에 무너진다. 이 세계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면 세상과 우주는 붕괴되어 버린다.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이미지일 뿐 그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실체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 모두는 하나의 그물망 위에 놓여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현상들의 집합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비추고 너는 나를 비춘다. 불확실하기에 성장할 수 있는 인생. 인생은 무상하다. 결코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렇기에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마법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상한 인생이 주는 깨달음, 그리고 내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고 배우며 즐겁게 살아가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말했다. 이 우주는 모두 관계 그물망 속에서 존재한다. 어떤 사물도 의존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하는 이 세상의 실체는 정말로 기묘하고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실체는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이 묻고 불교가 답하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과학의 증명과 우주적 진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꽃으로 수놓을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을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했다. 그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래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과학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다. 우주적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된 욕망의 허망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함을 느끼는 감정을 담고 있다. 젊음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 젊음에는 늙음이 공존한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양자역학은 양극단의 상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양자중첩의 현상을 다룬다. 이중적이지만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불교와 양자역학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붓다가 깨달은 직후 말한 정법이란 바로 연기법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상호의존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상호의존성은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고 말한다.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것이 이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란 뜻이다. 상호의존성은 관계 또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나 저것 모두 다른 것이 있기에 생기고 존재한다. 모든 사물은 다른 것 없이 독자적으로 생기지도 않으며 그렇기에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가족관계나 친구, 출신, 직장, 하고 있는 일 등을 통해 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생명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연기법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전했다. 연기의 법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법계이며 법주의다. 사물에 내재하는 불변의 이치인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불변의 진리라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증명을 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물질계의 입자 역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 세상에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는 없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찰자가 그것을 관찰할 때 비로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상호의존하여 존재할 수 있다. 즉, 물리학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갖는다. 미국의 생태학자 뮤어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것을 따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에 걸려 딸려 나온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인간의 진짜 주인은 사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몸도 나라고 부르는 하나의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만이 인간의 세포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인간의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몸 역시 여러 생명체가 공생하는 공생체이다. 연기의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저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지만 저것은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과율 또한 상호적인 것이다. 둘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둘 다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과 저것이 원인에 놓이든 결과에 놓이든, 그러니까 서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가 된다. 버섯을 먹고 탈이 나서 죽은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으로 돌아간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땅에서 다시 버섯이 자라난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모든 물리적 존재와 그 운동을 관계론적이고 사건 중심으로 기술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시공간의 모양은 물질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공간의 모양과 물질의 운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분만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한다. 그리고는 다 이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것과 다른 것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 이것만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로 놓고 보면 세상사가 변하는 근본 이치가 상호 인과율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켜 이것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들이 만들어주는 조건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생겨난 것일 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 역시 사라진다. 이 말은 영원함 없이 일시적으로 인과율과 인과관계에 따라 존재하고 변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인식하고 관찰하는 세계에서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그 일어난 일은 지속성이 없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자보다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소립자들이 원인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원인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소립자들을 포함하여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와 사건들은 관찰자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관찰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것도 관계를 벗어나 의미를 가질 수도 없고 존재를 드러낼 수도 없다. 과학으로도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와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무언가와의 관계와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어떤 무언가에도 관계되거나 필요하지 않았다면 존재될 수 없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이든 그것은 머리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마음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를 얻고 명성이 높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였을 때, 계획하던 사업이 잘 될 때, 맡은 일이 잘 되어서 윗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때, 연구 결과가 좋을 때, 고시에 합격할 때, 그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으로 알 것이다. 그러한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바람이 매번 원했던 때에 맞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대학에 붙었다고 뛰듯이 기뻐한 것도 잠시 다시 취업 문제에 시달린다. 취직되었다고 뛰듯이 기뻐하다가 일이나 동료와의 문제에 시달린다. 승진했다고 뛰듯이 기뻐하다가 사장과의 마찰에 시달린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들로 인한 고통이나 충격을 완화하는
심리적 면역체 체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한다. 이 심리적 면역 체계는 기쁨이나 행복감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 요인이 나중에는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의 큰 성공 경험은 자만심을 부르기 마련이다.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데 자만심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안주하면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남보다 서서히 뒤처지게 된다. 곧 과거의 성공의 안주가 온갖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 평상심이도 라는 말이 있다. 번뇌 없이 일상생활에 하나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평상시의 마음이 곧 도임을 가르친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좋고 나쁨을 따져서 어느 한 변에 치우치지 않고 그 양변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것이 곧 붓다가 말하는 부처의 마음이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깨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하는 일과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서부터 이 수행이 시작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가까운 내 주변 사람부터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현실에서는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는 깨달음의 기본 정신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게 된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화가 있다. 세 사람의 목수가 있다. 절을 짓기 위해 세 목수가 열심히 목재를 다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지금 부처님을 모실 성스러운 법당을 정성으로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나무를 다듬는 것이다. 돈을 벌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낄 리 없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짜증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짜증이 하는 일을 더 망치게 된다. 점점 그의 삶에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한 반복적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수는 집을 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하는 일에 충실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목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인정은 그가 원했던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된다. 삶의 의미를 찾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행복은 양보다는 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가난한 빈곤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다. 경제적 빈곤보다 더한 빈곤은 정신적 빈곤이다. 실용적인 세속적 가치를 쫓는 사람과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삶은 질이 다르다. 세속적인 가치를 오직 돈벌이에만 전념하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선에 이르는 경지는 절대 위대한 스승들만의 일이 아니다. 선은 보통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잠재우려 애쓰면 더욱더 산란해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든다. 그러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난다. 그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난다.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더 충실하게 된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다. 이것은 지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던 사람이었다. 체험의 경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수행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하는 인류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발전하는 힘을 바르게 쓰고 풍요를 누릴 정신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어 우주와 내가 하나로 된 경지를 뜻한다. 스티브 잡스가 큰 성공을 이루었듯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세속적 삶에도 이익을 준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이익이란 마음의 평화일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와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큰 이익이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넓어지는 경험을 해보라. 그런 사람의 삶은 그 질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정신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 수련을 할 때 세속적 이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결과 또한 원인이 된다. 정신적 빈곤은 모든 빈곤을 낳으며 마음의 풍요는 모든 풍요를 낳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면 우리가 곧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주의 한 요소이자 우리가 곧 우주 전체이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일한다는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자. 아무도 당신을 그 매트릭스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스스로의 마음을 자각하고 바르게 세워 그 생각의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가진 몸으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기왕이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해보자.